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한 운영위 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여야는 곧바로 내년도 나라 살림했을 예산 심사에 돌입하는데 국감장을 뒤덮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다가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맞물려 있어 벌써부터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야당은 올해 국정감사를 김건희 여사 의혹에 집중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에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확산하면서 국정농단 프레임까지 등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돈을 챙겨줄라 한 데서 내역서를 이제 보냈는데 돈을 받아오겠다 하고 가셨는데 돈을 안 받아왔고 그 결과 일단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오셨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 규명을 전담하는 당 차원의 심판본부를 따로 꾸려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보궐선거전에서 마음에 안 들면 임기 중이라도 끌어내려야 한다는 말로 여론을 자극했습니다.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영 못 견디겠으면 도중이라도 바꾸는 거, 이게 대의민주주의고 우리 헌법이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 제도 아닙니까? 여당은 이 대표의 재판 문제를 부각하며 방어선을 쳤습니다.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부인 모녀에게 국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무리하게 국정감사를 진행한 건 방탄 목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치쇼도 금도가 있는 법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행패는 대통령 부부에게 망신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국민 앞에 망신당한 것은 결국 우리 국회였습니다.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는 당내 이견을 노출하고 있지만 다음 달 예정된 이 대표 1심 선고가 임박할수록 대야 공세 수위는 한껏 끌어올릴 거로 보입니다. 범죄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상식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그 정도 상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음 달 1일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나면 국회는 예산 정국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야 관계가 워낙 얼어붙어 당장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대통령 시정연설부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산특위는 정책 질의와 부처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9일 예산안을 본회의로 넘긴다는 계획이지만 같은 시기 야당의 김 여사 규탄 집회와 특검법 상정, 이 대표 1심 선고 일정이 차례로 이어질 거로 보여 난항이 예상됩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오는 12월 2일입니다. 최근 3년간 여야는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이 없는데 지난해엔 김 여사 의혹과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야당발 쌍특검 대치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1년 사이 여론 지형은 다소 달라졌지만 전국이 영부인을 둘러싼 의혹과 제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 이후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돌을 맞더라도 할 일은 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면담 뒤 한 대표에 대한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는데 특히 인적 쇄신 요구를 두고 입장이 강경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이 예정됐던 지난 21일. 김건희 여사의 국정감사 동행명령을 집행하겠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습니다. 곧이어 한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회담 제안을 3시간 만에 수용하면서 윤한 면담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야당 행태를 비판하기는커녕 수장과의 회담을 굳이 면담을 앞두고 발표하느냐며 면담이 깨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면담은 두 사람의 뚜렷한 입장차만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고 윤 대통령은 면담 다음 날 돌을 맞고 가겠다며 각종 논란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아주 많이 찡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식 대응은 없었지만 여지는 이어졌습니다.
한 대표가 면담 결과가 각색됐다고 한 걸로 전해지자 거짓말을 했다는 거냐는 불쾌감이 터져나왔고 이른바 관저라인의 명단까지 공개되자 한 대표가 선을 넘었다는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가 자신을 공격하거나 비판한 사람들에 대한 소문과 추정으로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지금 윤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이 인사권이라며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윤 대통령이 주도권을 놓지 않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일부 행정관들 사이에서는 한 대표가 근거 없이 비선 라인 등을 공격하는 데 대한 불만이 커지며 단체 행동까지 거론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다음 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 대통령은 취임 뒤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정동력 회복이 절실한데 민생과 외교 행보를 이어가며 대국민 기자회견 등 소통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45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의 마음을 이어받아 변화와 쇄신의 길로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박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추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이 의료보험과 부가가치세 도입,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소, 소양강댐 건설 등 변화와 쇄신을 이끌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료공백 장기화 해소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설득을 위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1시간 반가량 이어진 회동에서 박 위원장은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도 내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재판이 생중계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피고인의 의사나 공익을 따져 재판장이 허가할 수 있는데 여당은 알 권리를 위해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사건 1심 선고가 잇따라 예정됐습니다. 15일 공직선거법 사건과 25일 위증교사 사건인데 여당을 중심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당선 무효형이라든지 434억 원이라는 대선 비용을 국가가 도로 보전받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거든요. 법원 내규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선고기일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라고 판단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내규가 생긴 뒤 1심 재판이 생중계된 첫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재판 생중계를 제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생중계됐습니다. 그런 만큼 여당은 여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하는데 야당은 대통령 비리 사건과 이 대표 사건을 비교할 수 없다며 인권 침해라고 반발합니다. 법정에 앉아서 재판받고 있는 장면을 노출시키라는 것은 그건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참 동의하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번 재판장 허가사항이고 재판사항입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중이던 지난 2020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당시에도 재판 생중계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국민 앞에 다시 생중계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어제 저녁 서울광장에서 시민 추모 대회가 열렸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참사 당일 최초 신고가 접수된 시각인 오후 6시 34분 서울광장에서 12구 이태원 참사 2주기 시민 추모 대회 진실을 향한 걸음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개최했습니다. 고 이주영 씨의 아버지인 이정민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사랑하는 가족의 빈자리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다며 더 이상 이 나라에 이러한 불행이 반복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면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2주기입니다. 이태원에는 지금도 그날의 상처가 가득한데요. 상인들은 애도가 단절로 이어지지 않기를, 애도와 희망이 공존할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이태원에 다녀왔습니다. 이국적인 풍경과 상가들, 도로에 소음이 뒤섞인 이태원의 한 골목길에 들어섭니다. 바닥에 적힌 12구 기억과 안전의 길이라는 표지석을 보지 않으면 2년 전 참사의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평범한 모습입니다. 해가 저물고 하나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거리에는 활기가 도는 듯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이태원은 여전히 2년 전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상자의 숫자를 처음에는 좀 부정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구급차의 그 사이렌 소리가 아직까지도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뭐 사고 났나?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고. 참사 이후에 줄어든 방문객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두렵기도 하고 애도의 장소, 슬픔의 공간이란 생각에 놀러 가자는 말을 하는 것도 미안하고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걸으면서 기분이 좀 이상하기는 해요. 여기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실감이 안 나면서 쉽사리 이태원 가서 술을 마시자라고는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할로윈이 지금 약간 금기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렇다 보니 상인들도 많은 사람이 모여 자유롭게 다양한 문화를 즐기던 예전 헬로윈 분위기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만큼은 이태원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봐 두렵습니다. 여전히 그 두려움의 감정이 있죠. 이게 공간이 서로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하지만 여전히 이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은 애도하는 마음이 단절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사를 기억하면서도 부담 없이 찾아와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받아들여달라고 말합니다. 되게 애도를 하고 아직까지도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공간 자체가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의 삶의 터전이고 생활 반경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아 함께 그날을 기억하고 슬픔을 극복할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오늘 낮 2시 한국개신교계 연합이 서울 세종대로와 여의대로 등 9개 도로 17개 구간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엽니다. 주최 측이 신도 100만 명이 모일 걸로 전망하는 가운데 경찰은 도심권과 여의도권 일부 도로가 통제돼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집회 장소 주변에 교통경찰 200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후 매년 관련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례도 함께 늘고 있는데 괴롭힘을 신고해도 법령상 조사 주체가 사용자이다 보니 문제가 많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강원도에서 20대 직장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상사에게서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 폭행을 당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해 2019년 이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지만 신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 해 2,100여 건이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11,000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29명은 숨졌는데 이 중 16명만 산재 사망이 인정됐습니다. 괴롭힘 유형은 폭언이 33%로 제일 많았고 부당 인사 조치와 험담 및 따돌림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사용자나 그 친족 근로자가 가해자로 지목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최근 3년간 476건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조사 주체가 사용자로 명시돼 있다 보니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본인이 본인을 조사하는 셀프 조사가 이루어져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노동자를 괴롭힌 경우에도 사용자가 셀프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조사가 또 다른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적용 대상을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 시행 후 지금까지 4만 3천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100건 중 4건꼴로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했습니다. YTN 이무석입니다. 지난해 4세대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나이스 시스템 먹통과 오류로 학교 현장에선 극심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유치원에도 비슷한 행정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요. 학교와 마찬가지로 각종 오류가 속출해서 유치원생들의 출석 일수 등 정보 관리에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백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23년 차 공립유치원 교사인 김보연 씨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그야말로 업무 폭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유아교육 행정정보 시스템 유치원 나이스 오류 탓입니다. 2월 말 학생 생활기록부를 마감해야 하는데 새로운 시스템에서 문제가 계속됐습니다. 출석 일수 등 출결 기록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물론 학생 사진 등록 등의 간단한 업무에서도 오류가 나타났습니다. 마감이 안 되고 이제 알림창처럼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 이렇게 떠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선생님들 나름나름 콜센터로 다 전화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입 1년이 넘었지만 시스템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아이들의 건강검진 결과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기능이 있는데 누락이 많아 학부모에게 검진 결과를 다시 받아 직접 입력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곧 돌아올 학생 기록부 마감. 같은 일이 벌어질까 벌써 마음이 무겁습니다. 선생님들이 우스갯소리로 지능형 나이스가 아니라 전능형 나이스라고 할 정도로 이제 힘든 경우가 많아가지고. 유치원 나이스는 개통 전 472건의 오류가 발생해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개통 뒤 1,200여 건의 오류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콜센터에는 전국 유치원 교사들의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콜센터에 접수된 불편사항은 무려 25만 7천 건에 달하는데 신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특히 집중됐습니다. 혼란은 큰데 대처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교육부와 캐리스의 안일하고 졸속적인 탁상 행정 때문입니다. 현장 적합성을 검증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엔 처음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도 도입되는데 학교와 유치원 행정 시스템 오류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교육부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요즘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기자전거와 전동 킥보드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두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난 뒤에 버려진 폐배터리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정호 기자입니다. 창문에서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외벽은 불길에 검게 그을렸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연기가 가득 차고 그랬었어요. 매캐 냄새가 우리 교회에 가득 차 있고 집중만 다 그렇고 그래가지고 나가 보니까 헐렁하더라고. 지난 5일 경기도 이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3명이 건물 난간에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불은 전동 킥보드에서 시작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배터리에서 시작된 불은 집안 전체를 태웠습니다. 가전제품과 집기류가 모두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24일 밤 경기도 포천에서도 전기자전거 배터리를 충전하다 불이 났고 놀란 주민 8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전기자전거와 전동 킥보드에서 잇따라 불이 난 건데 모두 리튬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폐배터리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경기도 평택에서는 페리튬 배터리를 모아뒀던 공장에서 불이 났고 경기도 부천에서는 집에 보관하던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방전된 폐배터리에도 갑자기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재활용 업체에서 에너지 밀도를 제거한 상태에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화재가 발생한 케이스가 몇 번 있습니다.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페리튬 배터리는 수거율도 매우 낮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리튬 배터리 반납 의무가 있는 10대 가운데 4대는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량 배터리가 제조되는 부분들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수 검사가 안 되고 시장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람들 주민등록 관리되듯이 좀 이렇게 시리얼이 붙어가지고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최근 정부는 여러 차례 페리튬 배터리에 대한 보관과 운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명확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고꾸라지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수 전망도 박진하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8월 발표한 올해 성장률은 2.4%입니다.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내린 건데 더딘 내수 회복이 이유였습니다. 당시 전제는 수출 호조세였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수출이 마이너스로 고꾸라지면서 3분기 성장률은 하는 전망치의 5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나마 내수가 깜짝 선방하면서 역성장은 피했습니다. 문제는 내수도 앞으로 녹록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기업 경기 전망은 13개월 만에 가장 어두워졌습니다. 한은이 조사한 기업 심리 지수도 내리막이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3, 4분기 전망치에 비해서 실적치가 지금 낮게 나왔기 때문에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2.4%가 좀 어렵지 않을까. 수출 중심의 성장 경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를 억제할 수가 있으니까요. 한국은행은 경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최대한 빨리 단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390원 안팎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 오름세는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잘 나가던 우리 수출이 지난 3분기 0.4% 뒷걸음질 치면서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식품 분야에서는 아파트, 흑백 요리사 같은 문화 콘텐츠 인기를 등에 업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랜덤 게임 스타트. 아파트. 글로벌 차트를 휩쓸고 있는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협업곡 아파트입니다. 우리나라 술자리 게임을 소재로 했습니다. In Korea, you call beer 맥주. So you mix the two words, so from soju and 맥 from 맥주. So it's called so맥. 로제는 직접 소맥을 만들며 숟가락을 잔바닥에 꽂았고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함께 먹었습니다. 아파트 인기에 내수 부진과 국내 술문화 변화로 고전하고 있던 소주 기업들은 한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소주 수출액은 2년 연속 늘어서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제서야 10년 전 기록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국내 소주 업체는 골뱅이 소면이나 육전 같은 술안주 만드는 법도 영상으로 제작하면서 해외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요리 대결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의 세계적 흥행도 한식 홍보에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우리 지역 관광 확산과 된장, 고추장 같은 장류 수출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은 외국인의 입맛을 한식에 길들일 수 있는 기본 재료입니다. 한국의 음식이 이렇게 파고들면은 되게 다양한 층위의 맛이 숨어 있다고 그런 것들이 발견된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소스를 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요리사의 특성이 가미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려진 것 같아요. 올해 들어 9월까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은 73억 75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늘면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라면이나 과자, 김치 같은 전통적 수출 품목을 넘어서 냉동김밥이나 떡볶이 등 쌀 가공식품 수출 증가율이 41.6%로 품목 다변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을 이어갈 수 있는 체계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대형마트들이 올겨울 김장을 위한 절임 배추를 20kg 한 상자에 최저 2만 원대에 내놓자 최단기간 완판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이마트는 25일 시작한 절임 배추 사전 예약 물량 7만 상자가 어제 오후 3시 반쯤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마트도 지난 1일부터 해남 절임 배추 20kg 한 상자를 29,000원대 예약 판매했는데 3만 상자가 판매 첫날 모두 소진됐습니다. 공원에서 드론을 이용해 간식을 배달하는 서비스가 부산에서 시범 운영됐습니다. 배달 앱을 사용하는 것처럼 간단한 절차로 주문과 배송까지 이뤄졌는데요.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건을 매단 드론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목표 지점 상공에 도착하고는 줄을 내려 가져온 물건을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드론을 이용해 간식을 배달하는 모습입니다. 시민들에게 드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쌓기 위해 마련된 임시 서비스입니다. 드론을 이용한 음식 배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안내 절차에 따라 직접 해보겠습니다. QR코드로 주문 사이트에 접속하고 공원 내 푸드코트에서 판매 중인 메뉴를 선택해 결제하는 방식인데 배달 앱을 사용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제법 강한 바람이 부는 동안에도 배달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축된 그 드론 비행 경로를 드론이 정확하게 따라서 그 비행 경로와 고도를 유지하면서 배송을 임무를 완수하고 복귀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또 조리된 음식을 가지고 이륙하면 교통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빠르게 도착 가능한 게 가장 큰 장점. 다만 기상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드론 비행 자체가 금지된 지역도 많아 상용화 가능한 곳이 제한적이지만 기술 확보와 시장 개척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편리성에 대한 공공의 목적, 그리고 그 드론 실증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것을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드론 업체들이랑 지금 추진을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도서 지역과 산악 지역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가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등 적용 분야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고물가 시대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싸오는 직장인이 늘고 저렴한 간편식 제품의 인기도 커지고 있는데요. JCN 울산중앙방송 나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 직장인 3명이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꺼냅니다. 직접 만든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기 시작한 건 올해부터. 점심값에 드는 돈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부터 물가 오른 게 좀 체감이 돼서 도시락 싸다니기 시작했는데 막상 이렇게 도시락 챙겨 먹으니까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울산의 한 대형마트 식품 코너에 직장인들이 하나둘씩 모입니다. 직접 조리한 다양한 종류의 도시락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하다가 이제 지금 점심시간 돼서 편의점을 가려고 했는데 요즘 마트에 편의점보다 좀 저렴한 상품들이 있어가지고 가격도 싸고 이제 먹을 게 다양하게 많아서 지금 직접 와서 한번 골라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1인분씩 포장되어 있는 음식들은 평균 4,000원에서 5,000원대로 인근 식당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조리한 도시락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늘었습니다. 찾는 사람이 많자 도시락 종류도 늘렸습니다. 사실상 직장인들의 점심값이 1인당 만원 시대를 맞았다는 조사가 나온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점심값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점심값 부담이 커진 직장인들은 저마다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나경훈입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분식 메뉴 김밥과 만두가 축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축제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김밥과 만두가 가득한데요. 지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 찐만두, 얇은 튀김만두는 노릇노릇 익어갑니다. 고기든 김치든 전국 어디 없는 곳이 있을까 싶은 게 사실 만두. 그런데 이번 축제엔 만두가 주인공입니다. 거리 전체가 만두로 꽉 채워졌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강원도 원주 만두축제입니다. 빨리 빚고 빨리 먹는 대회부터 내 맘대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종류의 만두가 있다 보니까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많아서 좋았고요. 그리고 또 맛도 워낙 맛있다 보니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원주와 만두는 대체 무슨 관계일까? 따져보면 수십 년 역사가 있습니다. 강원도 특히 원주는 김치 만두가 유명한데요. 6.25 전쟁 직후에 이곳 원주에 주둔했던 미군으로부터 공수받은 이 밀가루가 그 시초입니다. 이곳 재래시장 주변에 있는 논밭에서 나온 배춧잎을 가지고 만들어서 허기를 달랬던 게 바로 원주 만두입니다.
지금도 재래시장 지하 여기저기 수십 년 역사 노포 만두집이 빽빽합니다. 아이스크림 모자를 먹어요. 바로 옆에는 우리 큰 손주, 두고 막내 손주, 또 저쪽에 우리 막내 며느리야. 아유, 이쁜 며느리죠. 지난해 처음 축제를 열었는데 무려 20만 명이 찾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대박에 올해는 좀 더 몸집을 키웠습니다. 경북 김천하면 뭐가 떠오를까? 젊은 세대 대부분은 프랜차이즈 식당인 김밥 천국을 말했습니다. 웃기지만 한편으로는 슬펐던 이 조사 결과에 김천시는 아예 생각을 바꿨습니다. 김밥을 주제로 축제를 기획한 겁니다. 올해 처음 열린 김천 김밥 축제 주제는 소풍. 소풍하면 돗자리 깔고 먹던 김밥이 떠오르기 때문인데 소풍 때 싸온 김밥이 저마다 다르듯 축제장엔 특색 있는 전국 김밥집이 총출동했습니다. 가게마다 길게 줄을 이었습니다. 못 먹어봤던 김밥 종류가 많아가지고 한번 다 먹어보려고 지금 와이프가 지금 구매하고 있거든요. 김치김밥? 김치가 들어간 김밥 제일 먹고 싶어요. 지역 경기를 위해 저마다 가진 사정과 배경을 녹여 시작한 이색 먹거리 축제. 주변 흔하디 흔한 분식 메뉴지만 독특한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부 측근 중 한 명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러시아로 최근 파견된 북한군 부대 총책임자 자격으로 러시아에 입국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을 인용해 김 부총참모장의 정확한 입국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 24일 시점에 러시아에 체류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작성한 북한군 파견부대 간부 명단을 우크라이나 당국이 입수했는데 그 명단의 가장 높은 곳에 김영복이 이름이 있다고 교도통신은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대남 전단을 대거 실은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내면서 상황에 따라 내용물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심리전을 본격화한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수천 개를 날려보내며 관련 데이터를 꽤 추적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라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남 풍선 도발은 지난 5월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민간단체 대북전단을 도발 이유로 들었는데 담겨있던 오물이 접경 지역은 물론 전국 곳곳을 뒤덮었습니다. 나와 보니까 여기가 말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물뿐만이 아니라 악취가 냄새가 너무 심해서 풍선에 담긴 토양에선 기생충까지 나왔고 과거 우리가 지원했던 옷가지들도 일부러 훼손한 형태로 발견됐습니다. 오물 풍선 도발이 한동안 이어진 뒤엔 풍선 내용물이 생활 쓰레기로 바뀌었습니다. 몇 번씩 기워 신은 양말, 옷감을 덧대어 만든 티셔츠 등 북한 내부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생활 쓰레기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해 물질은 없었다지만 풍선이 떨어진 충격으로 인한 피해와 함께 풍선에 달린 타이머 장치가 발화를 일으켜 화재 피해도 작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풍선 일부엔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는 GPS 장치까지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부양한 풍선 대비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낙하물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겁니다. 풍선 하나에서 낙하물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최근엔 풍선 20개가량을 날려보내 우리 측에 낙하물 10여 개가 떨어졌습니다. 풍선을 보내면서 뭐 GPS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착하면서 나름 데이터를 축적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이것을 살포할 수 있다라는 특히 오물에서 쓰레기 그리고 대남 전단으로 내용물이 바뀌고 있고 공식 행사 중인 대통령실 상공회까지 풍선 낙하물이 날아다닌 건 우려가 큰 대목입니다. 냉전기에 남북 당국 간의 심리전으로 변화된 상황이다. 일단 목표는 한국군의 심리전 방송 중단이 1차적인 목표일 겁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생화학 무기로 전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지만 민간까지 포함해 좀 더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보복 공습을 가한 이스라엘에 사실상 후속 공격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펜실베니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 관련 목표물 이외에는 타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것이 끝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동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이스라엘에 이란과의 추가적인 갈등 악화를 피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시설을 표적으로 재보복에 나선 것에 대해 중동 국가들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현지 시간 26일 성명을 통해 이란을 군사적 표적으로 삼은 행위를 주권과 국제법을 침해한 것으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도 이란에 대한 군사적 표적 행위를 강력 규탄하고 영내 안보와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하마스 1인자를 제거한 이후로도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으며 이란에 대해 보복 공습도 감행했습니다. 미국 대선과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입지 등 여러 계산이 깔린 행보로 보이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중동 전쟁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이스라엘은 하마스 수장 야히야 신와르를 제거한 뒤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חיסולו הוא ציון דרך חשוב בשקיעת שלטון הרשע של החמאס. ואני מבקש לומר שוב, בצורה הכי ברורה, החמאס לא ישלוט יותר בעזה.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대한 공세를 끌고 가는 동시에 헤즈볼라의 기반을 파괴하는 데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와 연계된 레바논 내 금융기관 3곳을 공습하며 돈줄 옥죄기에 나섰습니다. 정치적 위기에 몰리던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율이 최근 이런 전황 속에 상승하면서 전쟁을 끝내기보다는 지속하는 방향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타냐후의 지지율이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 발발 당시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총선 승리를 확신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대선 결과에 대비해 최대치의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인 네타냐후가 트럼프 재선 시 휴전 협상으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혹시 당선이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중동 전쟁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최대치의 공세를 가해서 나중에 협상을 할 때도 유리한 그런 국면을 조성하겠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장기화는 안 된다며 휴전 중재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대선을 코앞에 두고 진전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열흘 앞두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내부의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인기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그와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며 내 생각에는 내부의 적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내부의 적이 있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이 나라를 실패하도록 만들기를 원한다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모든 성별과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 위기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포티지 지역의 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낙태 제한이 초래하는 영향을 논의했습니다. 해리스는 미시간주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와 함께 유세에 나섭니다. 해리스와 미셸 오바마는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미시간주의 서남부 칼라마주에서 함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인데 미셸 오바마의 해리스 지원 유세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물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게 곧 현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돼지 울음소리를 해석하는 기술을 유럽 연구팀이 개발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덴마크에 있는 돼지 농장입니다. 쉴 새 없이 꿀꿀대는 돼지들. 다 똑같은 소리 같지만 상황에 따라 우는 소리가 다릅니다.
덴마크와 독일 등 유럽 6개국 대학 연구팀은 다양한 돼지 울음소리 수천 가지를 수집했습니다. And ages, and then we developed AI, so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could tell us, be trained to tell us if the calls that we recorded were emotionally positive or negative. 성별도 나이도 다른 돼지들이 온갖 상황에서 낸 소리를 녹음한 방대한 파일을 인공지능이 학습해 분류합니다. 짧은 꿀꿀은 기분이 좋을 때, 끼익하는 날카로운 소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등입니다. 수작업으로 분류하려면 엄두가 안 날 일이지만 인공지능 덕분에 실시간 분석도 가능해졌습니다. Oh, it's a fantastic tool. It opens up for so many possibilities compared to the manual way of going through the recordings. First of all, it's much faster. 연구팀은 돼지 소리 분석 프로그램을 스마트폰 앱으로 만들어 농장에서 더 행복한 돼지를 기르는 데 쓸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자료만 충분히 모으면 돼지뿐 아니라 다른 동물 소리도 해석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덧붙였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세계적인 도시인 미국 뉴욕에 전라남도 정원이 들어섰습니다. 담양에 소세원을 본떠 만들어졌는데요. 전라남도의 아름다운 정원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CNN이 세계의 놀라운 풍경으로 선정한 녹차 수도 전남 보성의 차밭입니다. 비탈면에서 계단식으로 굽이굽이 펼쳐지는 차밭은 말 그대로 그림 같은 풍광이자 치유의 명소입니다. 현재 조성 중에 있는 보성차 정원 또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보성차의 천년의 역사를 담고 세계인이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세계 속의 정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대표적인 월림인 담양의 소세원은 선비의 고귀한 성품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소세원을 모티브로 한 정원이 세계의 중심, 미국 뉴욕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주 볕이 좋은 자리에 위치한 애양단을 표현했습니다. 이 애양단은 태양을 사랑하는 단이라는 뜻입니다. 뉴욕 전남정원은 전통 기와로 담장을 쌓고 남도의 절임 문화를 대표하는 간장떡과 우물 등으로 소박함과 담백함을 담았습니다. 특히 나무는 쉬땅나무와 생열귀나무 등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수종을 심어 한국 전통 정원의 특징을 잘 살렸습니다. Her work perfectly captures the spirit of 전라남도, giving a sense of calm, beauty, and connection with nature. This garden is inspired by 소세원 in 담양, 전라남도, Korea's most famous traditional garden. 지난해 열린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에 다녀간 관광객은 모두 980여만 명. 전남의 다양한 정원 40곳에도 1년 내내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의 문을 연 전남정원은 전남정원의 아름다움과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고 교류하는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김범환입니다. 해마다 10월에는 일상 속 한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한복 문화주간 행사가 열리는데요. 올해도 우리나라의 복식, 한복의 전통적인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패션쇼와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의 대표적인 한옥 체험 마을입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한옥에서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한옥마루를 걷는 발걸음이 사뿐하기만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한복문화주간을 기념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한복문화 창작소를 중심으로 초중고 교육과 한복문화 전파, 그리고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제2의 피부인 천연염색 옷을 만드는 공간에서 열린 패션쇼엔 모두 40여 벌의 갖가지 한복이 선보였습니다. 한복 문화의 확산을 책임지는 지역 한복 문화 창작소엔 전문 강사 교육도 한창입니다.
전문 강사들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복의 가치와 멋을 알리기 위해 체험학습과 배움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은 전국에서 5번째로 판소리의 본향, 전남 보성에 한복문화 창작소를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에게 한복을 입어보기 체험과 그리고 천연염료로 체험을 할 수 있고 한복 소품 댕기 만들기, 브로치 만들기, 그리고 열쇠 키홀더, 조거이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전남 한복문화 창작소는 천연염색과 한복 입어보기 체험 등 세계적 열풍 한류에 버시된 한복의 멋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 나갈 예정입니다. YTN 오세르입니다. 스쿼트나 플랭크 등 맨몸 근력 운동이 달리기 등 유산소 운동보다 운동 후 지방 연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은 운동 이후에도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맨몸 운동이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고 지방을 더 많이 태워서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유튜브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맨몸 근력 운동. 별도의 장비 없이 집에서 운동할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맨몸 근력 운동의 운동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될까? 맨몸 근력 운동과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인 달리기에 운동하는 동안과 운동 후 60분 동안의 에너지 소비량 등을 비교해봤습니다. 그 결과 운동하는 동안 에너지 소비는 맨몸 근력 운동이 달리기보다 많았는데 맨몸 근력 운동은 에너지 소비의 85%가 탄수화물에서 일어났지만 달리기는 73%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운동 후 회복 과정에서 지방 연소도 맨몸 근력 운동이 많았습니다. 맨몸 근력 운동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71%가 지방 연소에서 비롯됐지만 달리기는 50%에 불과했습니다. 또 운동 이후에도 우리 몸이 에너지를 쓰는 것을 의미하는 초과산소 소비도 맨몸 근력 운동이 달리기보다 더 높게 지속했습니다. 이는 맨몸 근력 운동이 운동 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지방을 더 많이 태워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양의 운동을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전 트레드밀 달리기 또는 이런 유산소 운동만큼 이런 맨몸 근력 운동도 충분히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심지어는 지방을 연소할 때에는 회복 중에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지방 연소에 도움이 된다. 누구나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맨몸 근력 운동. 장시간 지속해서 하긴 힘들지만 짧은 시간 반복해서 할 경우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인천공항 방면 노오지 분기점과 청라 나들목 사이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때 도로 일부가 통제돼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없었던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에 있는 2층짜리 다세대 주택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에는 다행히 아무도 살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용산구청은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정확한 붕괴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충남 서산시 팔복면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건물과 종이 상자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은 화재 원인이 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해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하늘빛이 종일 흐리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가끔씩 비도 내리겠는데요. 흐린 날씨 속에 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겠고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0도로 어제보다는 4도가량이 낮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점차 남해안으로 확대하겠는데요. 밤까지 전남과 경남에는 5에서 10mm,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함이 조금 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도, 대전은 13.1도, 대구는 11.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0도, 대전은 19도, 대구는 21도, 부산과 울산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